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오늘부터 박정훈의 정치다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자, 어려운 시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릴 수 있는데 저희가 기여하겠다는 약속으로 첫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주 지명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놓고 야당에서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 논란 속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저희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주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회유하고 또 봐주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시도가 사법 방해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회유와 협박, 사법 거래와 봐주기 기소.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입니까? 억지로 꿰맞춰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이 쌍방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도 필요하고.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한동훈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검찰 수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에 점점 다가서면서 민주당의 방탄 시도가 사법 방해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논란 서주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네. 검사들의 실명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도표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이름을 이렇게 좀 가리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 평검사 이상 부부장 검사부터 4명의 지휘부 검사의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검정색과 회색, 그리고 또 뭐 글씨체도 좀 그렇고요.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조금 무시무시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공개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기소를 하지 않았고 주가 조작 혐의도 축소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근데 검찰이 지금 과잉 수사를 한다,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유독 김 전 회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오히려 뭐라고 하는 거죠? 반대인 거죠. 예. 민주당은 쌍방울 주가 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회장 사건은 쌍방울을 대북 테마주로 만들려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판 것이지 경기도의 대북 사업비를 대납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 김 전 회장의 죄가 무거워질수록 이 대표의 죄는 가벼워지는 이른바 이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기억합니다. 예,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이런 도표들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합니다.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검사도 공인이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제 공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병묵 의원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글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이런 걸 흔히 이제 좌표 찍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 이렇게 언론에 공개해 놓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 때로는 이제 뭐 전화, 문자 메시지나 뭐 이런 것 등등으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뭐 검사 명단이라는 게 뭐 꼭 비공개돼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 사람 명단이 이 사람이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걸 밝힘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비판의 표적이 되도록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검사도 뭐 인간이니까 아무래도 좀 위축될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노리고 그 민주당의 검사 명단을 공개했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과거 정부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이 이제 거론되고 했었는데 김상일 평론가 네. 보시기에는 민주당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압박을 좀 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 압박을 통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라는 어떤 그 검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 메시지보다 더 큰 그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부작용이요? 네. 그건 이제 지지층의 선동의 메시지가 동시에 같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검사들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뭐 지지층에는 이런 검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뭐 잘 지켜봐라.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다양한 지지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차분하게 뭐 지켜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약간 가격한 언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뭔가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그 유혹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예. 거예요. 그래서 공당이라면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그 시스템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시스템을 깨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게 이제 사법 방해다.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을 사법 방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실제 수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먼저 이제 이거 사법 방해부터 보면요. 미국은 이제 이거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중형으로 처벌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 사법 방해죄라는 죄명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사법 방해 행위 태양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정인을 해유 협박하거나 또는 증거를 위조 은폐한다. 이런 경우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저는 이미 정치적 영역을 넘어서서 범죄 영역에 들어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완전히 연좌농성을 하고 그다음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우일, 이화영 부지사의 최측근 직접 이게 만나고 그다음에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에게 통화를 최소 한 번 이상 하고 이런 거 이게 전부 정인 해유 협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민주당의 저는 행태가 이미 범죄 영역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에 그 검사 명단 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게 지지층들에게 좌표를 찍어서 조리돌림, 인신공격해라 이런 게 지령이거든요. 이것도 저는 상당히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다만 이제 그 앵커님께서 이게 검찰이나 법원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저는 대다수 검사는요 이런 데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저는 검사들이 더 원칙과 법에 따라서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법원에서도 양형에는 기준 영향이 없는데 오히려 이게 그 마이너스가 되지 이화영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에게 예. 이렇게 덕은 안 된다 봐요. 예. 김상일 평론가 반론 좀 들어보죠. 예, 제가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기본적으로 이 사법 방해면 그 사법 방해 죄를 물으면 돼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제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민주당도 이게 과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금 서 변호사님의 말씀도 민주당과 똑같은 선동의 지금 수준에 지금 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사법방해, 연좌농성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법방해는 사법방해가 있으면 그걸 구체적으로 밝히시거나 아니면은 수사를 하시거나 하시라는 요청을 드리고 예. 연좌농성 부분은요. 연좌농성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거 다 지금 해명이 돼 있습니다.
법조 기자나 이런데 모 의원실에서 이미 갈 때도 오지 말라고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갔고, 그다음에 식당으로 안내를 했다가 식당에만 있을 수 없어서 나오는데 기자분들이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길래 기자분들 앞에 앉아서 대화를 좀 하려고 한 5분간 앉았다고 이미 해명을 했는데, 이렇게 연좌농성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 역시 제가 볼 때는 팩트를 확인하지 않은 어떤 수준의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양쪽 의견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서주빈 기자. 네. 지금 이제 아까도 좀 설명을 했지만 이 김성태, 이화영, 김성태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축소하고 있다, 오히려. 네. 그런 주장을 지금 민주당에서 펴고 있죠. 네.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수사 내용을 점점 축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죄를 더 밝히는 게 원래 본분인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죄가 가벼워질수록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죄가 무거워지는, 또 반대로 그들의 혐의가 점점 입증이 될수록 이재명 대표의 죄가 가벼워지는, 뭐 이런 이제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복잡한 이제 검찰 수사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여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도 김성태 전 회장을 깡패 비유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게 많아요. 지금 김성태 회장 잡혀오기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정. 지금 깡패라고 했다가 또 이재명 대표는 노상 강도라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저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최병무 의원께서는 저 장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중한죄를 졌는데 그 중한죄로 처벌하지 않고 그걸 가볍게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를 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을 깡패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잖은 표현은 아니죠. 우리가 뭐 언론이나 이런 데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사실 그 김성태 전 회장이 과거 폭력배였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래도 그 중견 기업의 회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이제 경기도와 연결을 해서 북한에 이런저런 뭐 뒷돈,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나 아니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그 진술의 신뢰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야당과 지금 주고받는 공방을 벌이고 있는 단계인데, 뭐 그 단계는 앞으로 점차 수사가 더 진척이 되고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판가름 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주빈 기자, 네. 오늘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한 언론사에 이제 입장문을 보냈다는 거죠.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MBC에 입장문을 보냈는데요. 검찰이 지금 남편에게 구속 만기 시점에서 석방을 시켜준다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하게 하고 있다, 이른바 이게 회유 논란인데 이 주장을 다시 거듭한 겁니다. 또 뇌물죄가 아니라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바꿔주고 또 그 대가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 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라고 거래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부인의 입장이 사실은
계속 그동안 엇갈리고 있었고 또 예. 재판에서 부부싸움까지 하는 모습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번 입장문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어느 정도 입장이 통해서 정리가 된 건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도 반박을 했고요. 예. 자, 지금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 이제 진술이 최초 진술에서 지금 바뀌었다가 다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이걸 보고했다 안 했다 이것들이 법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증언이 바뀌게 되면 구체적인 증언이 바뀌게 된 이유, 정황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민사재판은요, 한번 자백을 하면요, 자백은 이제 판사도 구속됩니다. 판사도 이 자백을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재판은. 그러게 형사재판은 자백은 이게 참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여러 번 이게 말이 바뀔 때 뭘 믿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판사가 자유심정에 따라 판사가 결정할 문제고요. 뭐 저는 결국에 입에 달린 게 아니고 객관적인 물증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게 자꾸 해유 협박하고 뭐 범죄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혐의를 보십시오. 뇌물이 2억 5,930이에요. 뇌물만. 근데 뇌물은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 뇌물입니다. 1억 넘으면. 그다음에 횡령 배임이 한 700억 됩니다. 횡령 배임 덕에 50억이 넘으면 특별법에 의해서 다게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번에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우리 판결 봤잖아요. 집행유예 논문도 있고 형량이 얼마입니까? 오히려 이게 가장 무거운 중환제 뇌물하고 횡령 배임으로 검찰은 원칙에 따라 기소한 거예요. 뭘 봐준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추가 기소되면 또 이게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도 이게 공범으로 공여로 또 기소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검찰은 오로지 이게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원칙대로 하고 있지. 뭐 이게 해유나 협박, 딜은 전혀 없다. 특히 변호사가 17명이에요. 어떻게 해유 협박을 합니까? 저는 해유 협박은 이렇게 민주당이 하고 있다 봅니다. 예. 자,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 여부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검찰 수사도 이재명 대표 쪽으로 향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자, 한송원 기자, 검찰 분위기를 조금 취재를 해봤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진술이 바뀜으로써 조금 수사 전략이나 계획이 조금 바뀌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원래 이재명 대표의 이 검찰 소환이 되게 가까워졌다, 7, 8월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도 좀 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추가로 수사가 진행돼야 될 부분은 백현동 관련 부분과 지금 쌍방울 관련 대북 송금 부분,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검찰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8월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친명계 내부에서는 비회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8월에 보내면 여야가 합의해서 회기를 잘라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갔다는 겁니다. 예전에 권성동 방식으로 체포동의안을 굳이 표결하지 않고 그 비회기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확실히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이고.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걸 뭐 할 필요도 없다는 거네요. 제가 보기엔 표결이나 뭐 이런 걸. 그렇죠. 김영투표 논란은 가정법에 기반한 지금 논란을 해서 별로 불필요한 논쟁이다라고 봐요. 자, 서주민 기자하고 한번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비회기에 하는 게 지금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의원이 얘기한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친명계 핵심이잖아요. 측근 중에 측근이죠. 측근 중에 측근인 김영진 의원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라 사실은 이 대표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먼저 보시면 8월 임시국회 회기는 16일부터 이렇게
30일까지 일단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16일 이전에 영장이 넘어온다면 사실 이 대표 그냥 영장 심사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회기 중에 넘어오게 되면 이 대표가 이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국회로부터 동의, 그러니까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 의원은 만약 이 시기에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이른바 권성동 방식으로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권성동 방식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무죄를 받긴 했지만 이 권 의원이 2018년에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되면서 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던 걸 말하는 건데요. 당시 여야는 합의를 거쳐서 회기를 일찍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회기를 일찍 끝내는 방식으로 이 방탄 국회를 피해 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체포 동의안 표결 자체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개파 간 쟁점이 되고 있는 김영 또는 이 무기명 투표 문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비명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몇몇 의원들과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예. 물론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무더기 이탈표가 나와서 만약에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리더십에 상당한 치명타가 될 수 있겠죠.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명분 또 이 같은 앞서 말씀드린 실리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나온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얘기는 검찰이 회기 시작 이후에 영장을 청구한다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검찰 수사 상황을 야당에서 저렇게 예측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한송원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칼자루는 사실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16일 전에 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아, 높지 않다. 네.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8월 8일로 예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일정이 큰 변수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만약에 8일 재판에 나와서 이 대표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 청구 시점도 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야 안전한 수사 전략을 짤 수 있겠죠. 또 검찰 입장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일부러 피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인 부담을 좀 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16일 이후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6일 이후에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네. 자, 이상일 평론가께서는 민주당 내부 사정을 좀 알고 계실 텐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 어느 정도 지금 내부 파악이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민주당의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많은 논란 속에서 그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을 김영진 의원이 해법으로 제시한 거고요. 검찰의 일정을 고려해서 했다기보다는 검찰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맞출 수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맞춰보자 이런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8월 15일 이전에 체포 동의안을 보낼 수 없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제 회기가 시작하게 되고요. 예. 그럼 회기 중에 보내게 되면 또 논란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리고 뭐 그 수사에 자신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구속 기소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시기에 영장을 치지 못하는가 이런 논란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사가 혐의를 입증할 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시점을 더 늦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요. 네네. 예.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걸 좀 비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회기 중에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온다면 민주당을 좀 민주당의 이간계를 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어떤 비판의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당 대표는 영장 실질심사에 나간다고 했으니 그러면은 정기국회 이후에 영장을 하는 걸 좀 조율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좀 배려를 한 다음에 정 안 되면 회기 중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배려 차원에서 검찰의 일정의 진행에 따라 민주당과 일정 부분 그 일정을 논의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이 문제는 사실 그 다른 이제 백현동 특혜 의혹이나 이런 거하고 좀 사건이 다른 맥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영장 청구 가능성이 검찰 내부에서는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 보시기에는 만약에 지금까지 드러난 얘기들로 영장이 청구된다면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제가 검찰에 좀 여러 개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시점은 이제 그 회기 중에 8월 말이나 9월 초나 회기 중에 하는데
회기 중에 그러니까 16일 이후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가장 검찰이 고민하는 거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옛날에는 대장동 위례 FC를 묶어서 중앙지검에게 묶어서 한 번에 했잖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이게 여러 개의 혐의가 엮이면 혐의가 커지니까 장점도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 또 이게 문제는 심리할 때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략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게 재판이 아주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아예 그냥 쌍방울로만 승부하자. 그다음에 백현동으로 또 따로 하자. 그러니까 따로따로 치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리해서? 두 개를 묶지 말고 저번에 대장동 위례 FC를 묶으니까 여러 개 장단점이 있으니 이번에는 이게 원칙대로 범죄별로 치자. 그러면 이게 수원에서 쌍방울로 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백현동은 중앙지검이니까 서울에 이렇게 별도로 하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원석 총장은 그 점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자, 만약에 영장이 청구가 되고 법원까지 갔다. 이럴 때는 이게 두 가지 요건 아닙니까? 범죄가 소명이 됐느냐. 그다음에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보기에 범죄 소명은요. 이미 인적 증거로 안부수, 그다음에 김성태, 그다음에 이화영,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 그다음에 경기도의 신모평화협력국장, 그다음에 북한의 김성애, 송명철, 리오남 이런 여러 인적 증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적 증거로도 북한에 보낸 초청장 또는 영수증 받아온 거 또는 이제 그 출장 보고서들, 그다음에 통화 내역들 증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도주 우려는 없지만 최소한 이게 지금도 부인하니까 증거인멸, 회유나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발부 가능성이 결론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거들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영장이 만약에 청구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렇게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들어오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0월 사퇴설 이런 게 좀 잠깐 나왔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낙연 전 대표님 또 다시 좀 회동하신다거나 정기적으로 만나실 계획이 있으세요? 누구든 다 또 만나서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복잡한 속내라고 하기에는 일단 웃으면서 대답을 했는데 최병묵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퇴 가능성 어떻게 짐작을 하고 계세요? 글쎄 뭐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고민이 있다 뭐 하는 얘기 들리긴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웃었냐면 속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나는 사퇴할 생각이 없는데 자꾸 사퇴설이 나온다. 아마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 10월 퇴진설을 대표직 사퇴설이라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죠. 불가능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영장 청구를 뭐 8월에 하느니 뭐 9월에 하느니 이런데 만약에 10월이라고 한다면 영장의 기각이나 발부가 결정이 된 다음일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된 상황이죠. 그러면 뭐 본인이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뭐 타의에 의해서 그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발부가 된다면. 첫 번째 가능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능성.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 가서 기각이 됐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뭐 영장 기각이 곧 범죄 혐의가 없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이다가 결국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법률적 의미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여권이 맞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사퇴할 이유도 없고 그대로 내년 총선까지 지휘할 수 있게 될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10월이라고 하는 거는 영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결정 날 일이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사퇴하느냐 마느냐 무의미한 그 관측이 된다. 그렇게. 근데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재판이 1심이 진행 중인데 선거법 재판의 결론이 이제 언제 나올지는 지금 예상할 수 없지만 그것과 사퇴 시점이 또 맞물릴 거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법 재판은요. 원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강행 규정으로 6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6개월은 벌써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 증인들을 신청해 놨단 말이죠. 이제 증인
지금 신문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거는 10월 달에 끝난다? 그거는 아마 그 선거법재판 담당 재판부만 알고 있을 것이고 아마 지금 현재의 관측으로는 10월 내에 선거법재판 끝나지 않는다. 예. 이게 일반적인 관측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거법재판이 그때쯤에 1심이 나온다? 그것도 그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다. 네. 기본적으로 그 지금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아요. 총선 때가 되면 총선 승리를 위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사퇴설, 뭐 8월 말 사퇴설, 12월 사퇴설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요. 그것의 이제 전제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수긍하는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좀 전에 우리 최병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구속하는 거 말고는 현재로서는 크게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채택되는 것은 결국에는 여론과 총선 전망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그 지지자들이나 후보가 될 만한 예비 후보자들이 생각할 때 이러해서는 총선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가면 이재명 당대표도 결단을 할 수 있겠죠. 왜? 총선에 지면 정치 생명 자체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재명 당대표는 가능한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관련해서 오늘 조정식 사무총장도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신경민 의원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더라도 공천권은 그대로 가져갈 거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사할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네. 예.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였죠? 네, 그러니까 뭐 지난 30일에 청년들과 이 좌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예. 거기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했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한 20살 정도 되는 아들과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나눴던 얘기라면서 소개를 했던 건데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둘째 아이가 왜 나이 들은 사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 그 당시 김 혁신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이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면 기대 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은 나이만큼 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박 앵커보다는 투표권이 더 많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물론 김혁신 예.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는 1인 1표제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요. 이 말 자체가 자칫 이 노인 폄하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말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게 노인 비하 의도와 관계없이 노인 비하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데요. 서종욱 변호사. 1인 1표를 행사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발언은 이게 과거에 그 정동영 대표 있잖아요. 노인 폄하 발언. 예. 이 발언보다 더 저는 심각한 발언으로 봅니다. 더 심각하다? 예. 그때 정동영 대표는요. 투표할 때 어르신들은 집에 좀 쉬시라. 뭐 이런 게 발언으로 이게 얼마나 그때 탄핵 국민에서도 이게 곤혹을 치렀습니까? 예, 잠깐만요. 그러면 그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뭐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더라도 70, 90이면은 그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 듭니까? 이게 참 불편한 얘기들인데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덜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쉽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제 1인 1표가 원칙인데 굳이 본다면요. 과거에 로마를 위해서 30년 이상 군인 복무하며 투표권을 주듯이 오히려 그 사회를 위해서 더 기여를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냈고 이런 어르신들을 더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게 아주 어르신들에 대한 이게 폄하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발언으로 저는 봅니다. 예.
자, 김상일 평론가 예전에 정동영 의원 직접 모시고 보좌관 생활도 하셨는데 저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도 함께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동영 의장 발언은 어쨌든 표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앞부분만 듣고 좀 뒷부분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는 그런 얘기보다는 당신들이 투표장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당신들이 살아갈 날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어르신들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하게 생각을 왜 안 하냐 이런 답답함을 표시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약간 결은 다른데 어쨌든 앞에만 잘라놓고 보면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은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어르신이라고 뭐 살 날이 작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신도 아닌데 누구는 하루 살 거고 누구는 이틀 살 거고 그게 정해져 있나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선거의 4대 원칙에도 어긋난 이야기고요. 법을 전공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전혀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오해가 있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면 김은경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불편하다면 사과한다기보다는 불편하지 않을 사람이 많지 않겠죠. 예, 사과하는 게 그러면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사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사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사진에 빈곤 포르노 의혹을 제기했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장 의원의 과거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저의 입을 아무리 막고 싶어도 김건희 여사의 촬영은 여지없는 인권 실종이고 외교 결례이고 국격 실추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한송원 기자, 검찰 내부의 기류는 어떨까요? 일단 이 장경태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대통령실 1호 고발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지난해 말에 이 장경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었는데 이 장경태 의원은 당시에 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 당시에 아픈 어린이를 안고 설정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지난 4월에 이 경찰은요. 이 장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촬영 당시에 조명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지금 이게 좀 심각한 게요. 저는 세 가지 또 잘못이 있다 봐요. 지금 이제 처음에 허위로 퍼뜨린 게 잘못이고요. 그 뒤에 연속적으로 또 사람을 보내서 뭐 확인한 것처럼 또 이게 허위를 연속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나도 그렇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또 조롱 비하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가짜뉴스가 우리 국론을 엄청나게 분열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가짜뉴스를 되도록이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정 최고를 좀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 논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부인이 인사청탁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오늘 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인사가 더 이상 망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당시 판결문에서는 이 후보자의 부인이 2009년 11월 이력서를 받았다라고 진술했지만 이 후보자 측은 이제 와선 그런 이력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판결문의 진술을 아예 뒤엎고 있습니다. 당시 부인의 진술이 거짓인지 아니면 지금의 해명이 거짓인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자, 한송원 기자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법적으로 일단락이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었는데 자초지종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후보자가 이 MB 청와대에서 이 홍보수석을 지낼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말에 당시 당연직 위원으로 G20 준비위원회를 맡았습니다. 이때 G20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을 하고 싶은 A씨가 이 지인 B씨를 통해서 이 후보자 부인에게 금품을 건네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A씨가 B씨에게 3천만 원을 주고 이 B씨가 이동관 후보자 부인에게 2천만 원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게 재판까지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먼저 이 중간 전달자 B 씨 그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었는데요. 이 불교 종파 신도회장 B 씨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판결문을 계속 보시면요. 이 B 씨는 이 후보자 부인에게 수건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수건이요? 네, 예. 이 후보자 부인은 다음 날 이 쇼핑백에 수건뿐 아니라 지폐 100매씩 내목금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B 씨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길래 이런 인사청탁을 시도했을까 이렇게 궁금한데요. 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후보자 부인과 이 B 씨는 자녀들의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만나 소통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예, 다만 이 문제 이력서가 진짜 이 후보자에게 전달됐는지는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 입장문에서 이력서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판결문과 이동관 후보자의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오늘 주장을 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이 판결문을 계속 보면요.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이 이력서와 쇼핑백을 받았지만 바로 돌려주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있는데요. 이 후보자는 이력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야,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수사로 진행된 이유, 어디선가 뭔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로 됐던 걸 텐데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친 겁니까? 먼저 이 후보자는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자신의 부인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다고 바로 다음 날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요? 예, 맞습니다. 예.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 돈을 건네려고 한 B 씨는 다른 사건에서도 이 정부 고위층과 가깝다고 행세를 하면 돈을 가로챈 혐의로 2010년 7월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탁 의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면서 강경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예. 정치권도 오늘 하루 종일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예, 어떤 공방을 벌였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관 지명자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반대 사유가 있다면 청문회 질의를 통해 밝히면 될 일입니다. 자, 근데 오늘 야당에서 이동관 후보자의 이 의혹을 갖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한송원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실제 이제 인사청탁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이동관 후보자의 부적절성에 너무 우리가 매몰돼서 약간, 부적절성이요? 예. 인명의 부적절성에 너무 매몰이 돼가지고 조금 그 타겟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민정수석실에 신고를 해서 이게 수사까지 이루어졌으면 그거는 그나마 많은 부적절성 속에서 하나 잘했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심각한 부적절성이 많거든요. 거기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슈를 분산시켜서 오히려 그 이동관 후보를 좀 공격하는 전략에 오히려 그 약화를 가져오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동관 후보자 관련한 의혹들이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 청탁 의혹 그리고 학폭 의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병묵 위원 보시기에는 이런 의혹들 국민들의 정서 눈높이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지요? 근데 이제 학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러면 아마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거는 뭐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도 계속 학폭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객관적인 이 이른바 팩트 체크라는 걸 해보면 과연 그게 학폭이냐 하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실제 그 학생하고 지금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하고 잘 지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 화해를 해서 입장문까지 냈죠.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학폭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일부 뭐 이제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뭐 맞는 것 같은데 학폭이라고 해서 그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서 뭐 징계를 하고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 학폭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금 대응을 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초반에 많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뭐 청문회 같은 거 열어서 뭐 따질 것이 있으면 따지면 되는 것이지, 지금 뭐 청문회를 뭐 보이콧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진짜 뭐 마땅한 한방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지금 뭐 건드리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성훈 기자, 청문회 일정이 지금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야당에서 계속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그런 분위기입니까? 야당에서는 먼저 이제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청문회 일정이 조금은 더 미뤄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근데 이거 야당이 비판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게요. 지금 이게 야당이 임명한 전임자가 한상혁 변호사입니다. 저보다 2년 후배예요. 근데 우리가 전문성, 그다음에 이 공정성을 보십시오. 한상혁 변호사하고 이동관 이게 지명자하고 누가 더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동관 수석은 이게 평생 기자 홍보 쪽에 평생을 했고, 한상혁 위원장은 이게 소속 몇 개인 게 다입니다. 민원연 활동에 전문성도 비교가 안 되고, 그다음에 공정성을 보세요. 한상혁 위원장이 그때 TV조사 심사할 때 지금 몇 명이 구속돼 있고 본인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분을 이게 위원장으로 임명한 정권이 저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아예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한다. 이 자체가 이게 저는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도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폭은 항상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가 괜찮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증 수준은 그건 잘 밝혀진 거죠. 예. 일단은 저 민주당에서 보이콧을 검토는 하지만 보이콧을 한다고 한 적이 없고요. 보이콧보다는 청문회에 참여해서 이동관 후보자의 부적절성을 밝히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서 변호사님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정권을 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동관 후보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정권 내주실 겁니까? 다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더 잘하실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춘풍추상, 국민에게 박수받고 이런 걸 고민하셔야지, 민주당이 뭐 더 못했으니까 내지는 똑같이 못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좀 토론이 됐네요, 이번에는. 예. 자, 그다음에 다른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꼽혔던 검사죠. 심재철 검사가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한성훈 기자에게 좀 들어보죠. 한 기자. 예. 설명해 주세요. 그 심재철 검사장이요. 예. 사실 지난해 5월 그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지고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좀 발령이 났습니다. 예.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네. 친문무죄, 반문유죄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는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강변을 하시는데 왜 조사가 안 되죠? 원칙대로 공정하게. 이게 원칙대로 공정하게 수사가 되는 거예요?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사건, 김재수 감찰공화 사건 의혹을 지휘했던 대검 반부패부장 한동훈 수사관 고금 차장으로 내보냈고, 심재철 우리 검찰국장님 반부패부장 지나가지고 이분은 또 우리 추미애 장관님 이게 그 청문회 팀장하셨더라고요. 사실상 모두 우리 추미애 장관과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의원님께서 뭐 이런 그런 뭐 오해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에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었습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를 수사한 검사들, 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검사들을 한직으로 좌천시켜서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특히 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던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이 됐었습니다. 한 당시 검사장이 떠난 자리를 이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채운 건데요. 당시 차장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한 검사장 자리인 이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을 꿰찬 거였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자리는요, 당시 조국 일가 수사 등을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심재철 검사장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름은 대부분 기억을 하실 텐데 서정욱 변호사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법대 다닐 때 그 운동권 삼총사 검사가 있었어요. 예. 바로 이제 2년 선배 심재철 27기요. 그다음에 이종근 검사장 서부지검장 있잖아요. 부인이 박은정 성남지청 이분이 28기. 그다음에 그 밑에 김태훈 이렇게 3명이 법대 삼총사였는데 아마 저는 이제 심재철 검사가 사직한 거는 그분이 정치에 좀 뜻이 있은 게 아닌가. 출마 쪽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점점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자, 5분과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뉴스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말 뉴스7에서만 뉴스야 코너가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박정훈의 정치다에서도 매일 뉴스야 코너를 진행합니다. 계속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코인왕의 물타기입니다. 예,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이제 코인 거래를 한 걸 보면 코인왕이라는 수식어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투자에서 가치가 떨어졌을 때 더 사들여서 이 매입 단가를 낮추는 걸 물타기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 차용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끌고 들어가는 것도 물타기라고 하죠. 지금 다른 의원들의 코인 보유 논란도 불거진 상황인데 이걸 이용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SNS에 코인 보유가 확인된 이 권영세 의원을 언급하면서요. 자신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징계한 논의조차 없다면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적었고요. 또 뇌물수수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찬민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회 윤리위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의혹이 있으면 조사도 하고 또 수사도 하고 징계도 하고 해야겠지만 이걸 모든 걸 같은 선상에서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이 김 의원의 코인 보유가 논란이 된 이후에 국회 윤리위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들이 여야의 총 11명입니다. 물론 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건 전제로 해야겠죠. 김 의원의 경우에는 수만 건의 거래와 수십억 대의 투자로 논란이 됐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의 이상 거래로 감지되면서 검찰에 통보가 간 경우입니다. FIO는 한번 봤었고 봐서 이 계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수사선상에 오른 겁니다, 지금. 검찰에 통보한 건수는 저희가 통상 그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약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함께 자금 세탁이나 정부 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김 의원이 투자한 코인의 종목들도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도 김 의원과 비슷한 종목들을 거래를 했습니까? 네, 신고한 다른 의원들의 경우에는요, 잘 알려진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정도를 거래했다고 한 데 비해서 김 의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른바 잡코인을 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상장 직전인 코인을 10억 원어치나 사들이는 등 이 내부 정보를 알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고위험 투자를 했다는 것도 좀 다른 점입니다. 예. 자, 이제 검찰이 수사한 지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김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있는데 수사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김 의원은 바로 이 점을 거론하면서요. 검찰이 자신을 소환하지 않는 건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참고인 조사라도 부른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통상 검찰 수사에서 소환 조사는 증거 분석과 관련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검찰은 다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 문제가 이제 진보 정치인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도 진위가 빨리 가려져야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코인왕의 물타기의 느낌표는 내로남국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내로남국이요? 그렇습니다. 김 의원이 상임위가 열리는 도중에 최소 200번 이상의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본인도 이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난 행세를 하면서 후원금을 채우기도 했었죠.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일들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줄곧 남의 잘못을 지적했던 걸 감안하면 이 내로남국이란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 의원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그다음 두 번째 물음표도 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요. 방송장악의 장본인입니다. 예. 이동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 지금 야당에서는 총 공세를 펴고 있는데 오늘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방송 장악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야당은요, 이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게 된다면은 이 공영방송과 YTN을 틀어주는데 앞장설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작업을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논란에도 강성인 이동관 후보자 내정을 강행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당은 전임인 한상혁 위원장이야말로 최악의 방송장악 장본인이라고 맞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은 이 불과 1년 전까지 방송장악을 몸소 실천해서 모든 방송장악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논란이 있었고 여기에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혐의로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제 결론이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이 방송장악 논란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특히 2017년 8월에 민주당 내부 워크숍에서 공유된 문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건이요? 네, 이 내용이 일부 보도된 적은 있는데요. 이 문건을 직접 보시는 건 처음일 겁니다. 언론 적폐 청산 집중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이 문건에는요. KBS, MBC 이사회의 구성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짚으면서 방송사 직원과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MBC의 파업 과정을 담은 영화 공범자들의 단체 관람 추진 등을 세부 활동 계획으로 적고 있습니다. 예. 이 공영방송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여당까지 그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진행이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요, 이 문건 내용이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이게 공식 문건이 아니고 실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해명과는 달리 이 문건의 내용이 마치 로드맵처럼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방송 공정성의 회복, 이 부분은 저희 적폐청산위원회의 가장 중점적인 과제 중에도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범자들 영화는 우리가 걸어온 기록이기도 하고 함께 적폐를 거두어내고 새롭고 정의로운 언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적폐로 보고 그걸 고친다고 하면은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당시에 KBS하고 MBC 사장이 이제 교체되기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었는데 이게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과거를 좀 되짚어보면요. 먼저 이사회 구성이 민주당에 좀 불리했기 때문에 일부 이사를 먼저 해임해서 이사회의 구도를 바꾼 뒤에 사장 해임 절차를 밟는 수준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2017년 12월에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법인카드 327만 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KBS 이사회가 고대영 전 사장이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에 이 책임이 있고 또 파업으로 인해서 직무 수행 능력을 상실했다면서 해임을 가결했습니다. 예, 이 강규영 전 이사를 해임하는 과정 이때는 김밥을 법인카드로 사 먹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강 전 이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요. 2,500원짜리 김밥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것까지 문제를 삼았었는데요. 그 바람에 사용액이 더 많은 다른 이사들은 왜 징계하지 않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사회 멤버를 교체한 뒤에 해임된 고대영 전 사장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요. 대법원은 5년이나 지난 1일에, 그러니까 7월 1일에요. 해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판결 이후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공영방송을 탈취했던 부당한 권력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게 종편 재승인 문제 그리고 이제 공영방송 사장 교체 문제라면은 청와대와도 이게 무관치가 않을 텐데 당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2017년 8월에요. 방통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최선도 차선도 아닌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게 과연 도움이 되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당시
과방위 간사였던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요.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대안을 생각해보기 위해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이 민주당의 문건 역시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군요. 네. 자, 고대영 전 사장이 해임이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을 때 야당에서는 지금 야당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반응이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 방송장악의 장본인의 느낌표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답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과거 정부들이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 집권을 하고 나면 마치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챙기고요 자신들의 선전선동 도구로 활용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성원들 역시 권력으로부터 언론을 지키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겠지만요. 권력도 국가의 미래를 보고 공영방송의 제자리를 찾도록 지원해야 할 겁니다. 예, 이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법사위에서 나온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언을 놓고 이런저런 뒷말이 무성합니다. 야당 의원에게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법무장관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었죠. 급기야는 싸가지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장관의 화법을 새롭게 시작하는 주민 코너에서 분석해드립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화법에선 반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발력도 두드러집니다. 과거 사례로 야당의 공격을 되받아치는 장면은 여러 차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러면 중앙지검장 누구였습니까?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기억을 왜곡하시면 안 되죠. 이런 말솜씨 덕에 한 장관은 스타 장관으로 떠올랐죠.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연설할 때 저한테 야유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는 걸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또한 짙게 드리워집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맞물리면서 야권의 비판은 유독 한 장관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화법은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오만한 싸움닭처럼 비춰집니다. 이른바 싸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차기 총선 출마와 함께 여권의 차기 지도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언행에 품격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들도 나옵니다. 이제 초기에는 신선하다고 생각했던 한 장관의 화법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 따박따박 말 잘 받아치는 장관보다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장관상 갖춰나가야지 되겠고 더 이상 태도 논란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태도는 말보다 강력한 언어예요. 한 장관은 사석과 공개석상에서의 말투가 많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은 야당의 공격을 받다 보니 말이 세졌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범죄 수사나 어떤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저는 단호하게 일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 한동훈과 장관 한동훈. 팬덤의 힘이면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동훈식 화법이 뜨거운 더욱더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의 줌인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야 핵심 정치인들을 모셔서 토론하는 화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화투, 말로 다툰다 이런 뜻인데 논쟁을 통해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즘 가짜 뉴스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가짜 뉴스 허위 선동과 결별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먼저 성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지금 말씀도 들어봤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도 지금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화두로 던졌어요. 지금 여권에서는 이 가짜뉴스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심각하지요. 우선 이 심각한 상황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1000명한테 이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98.1%가 아주 심각하다고. 국민들 거의가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짜뉴스가 국민 통합, 이거를 또 저해하고 있잖아요. 사회 분열을 획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협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 가짜뉴스로 우리 사회에 대한 모든 이 분열을 갖다가 거짓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세 번째는 사회 비용 문제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분석을 2017년도에 했는데 1년에 약 30조 원 정도씩의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17년이니까 지금 23년 아닌가요?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이 올라갔을 텐데 이에 대한 국가적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거를 모르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텐데 정치권도 아마 가짜뉴스 근절, 여기서 다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도 같은 입장일 텐데 지금 접근 방법은 좀 다른 거죠? 글쎄요, 아마 사안을 보는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 인식의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 전반기에 언론미디어특위 여야 합의로 언론미디어특위 위원장을 잠시 맡았었는데 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었어요. 특히 이 가짜뉴스가 최근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ICT 기반이 너무 확산되면서 이 범위, 그러니까 가짜뉴스죠. 가짜뉴스의 범위, 그다음에 속도, 그다음에 지속성. 이게 그 과거 ICT 기반하지 않았을 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과거 소위 신문 뉴스, 그 종이 신문에 기반했을 때만 해도 범위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잡기도 쉬웠고요. 근데 지금은 이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퍼져가는 과정이 SNS를 통해서 금방 퍼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범위도 그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잡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디지털에서 이 기사를 삭제하는 게 이런 대표적인 게 어떤 성범죄 관련돼서 여성들 인권 차원에서 피해 여성의 인권 차원에서 디지털에서 지우려고 하는 때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짜 뉴스를 돌리고 삭제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나 이걸 바로잡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문제는 가짜 뉴스를 정의하는 방식, 그리고 가짜 뉴스를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야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짜 뉴스를 근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무슨 언론 통제나 아니면 또 표현의 자유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더 크게 하시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일 때도 우리도 비슷한 입장인데, 당연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뉴스에 대해서 부정적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자칫 가짜 뉴스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하고의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벼룩 잡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건데, 자칫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제한돼서 안 되겠죠. 첫 번째 큰 틀에서. 근데 두 번째는 정부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와 가짜 뉴스를 어떤 기준으로 분리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저는 좀 먼저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사과나 반성부터 저는 책임 있는 공당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과나 반성, 어떤 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광우병이나 사두개단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국민이 겪어봤잖아요. 또 옛날에 김대엽 병풍 사건 같은 경우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최규선 20만 불 사건. 권력을 창출하는데 국민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들이 책임이 안 지고 있는 거잖아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이 온도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정말 해야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가짜 뉴스가 육하 원칙에 있어가지고 몇 개라도 부합을 해야 그래도 의혹이라고 하는 걸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의혹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럴듯하게 짜여져 있는 각본에 의해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일벌백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사과해야 된다는 그 성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제 사드 문제, 사드 전자파 문제나 광우병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당시 주장과는 좀 다른 결론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부 다른 것도 있지만요. 그 당시에 그것이 공익적 성격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광우병 문제를 단순히 괴담으로 치부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분을 해야죠.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 뉴스도 있었지만 당시 핵심이 되는 것은 30개월 이상의 그 소를 수입하는 문제였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30개월 이상의 소는 대부분 그 햄이나 그 젓가루 해가지고 치부하고 30개월 이전의 송아지 상태에서 일반 고기로 그 사용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당시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30개월 원령 이상의 그 미국 소를 수입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소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그 요리 방법이 좀 미국하고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로 핵심이 되는 게 뼈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뼈도 고아 먹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등등. 그리고 그러한 문제 제기로 인해서 당시 30개월 이상 원령에 대한 소고기 수입에 제한이 있었고, 한미 간에 소위 미국 소에 대한 이 수입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그 문제 제기에 대한 거를 받아들이고 한미 간에 잘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뭐 가짜 뉴스다, 괴담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 어디까지는 사실에 부합하고 어디까지는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봐야 될 건지, 또 일부는 가짜 뉴스가 있다 하면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정확히 갈라야 되고요. 가짜 뉴스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언론과 공당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시각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광우병이라고 하는 이 문제로 봤었을 때 30개월 이하의 소와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께서 공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한 공당이나 또는 시민단체나 과학적 논의 테이블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했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 홍 의원님 좀 죄송한데 민주당 때문에 30개월 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광우병을 국민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 이런 또 논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30개월 이상 된 소를 먹어가지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번에 또 이 부분을 민주당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토론을 할 때 수십만 명이 된다고 그랬다가 다음에 그게 소를 착각한 겁니다 얘기를 하고, 소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미국에서 6마리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통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공익의 성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저희가 볼 때 당시 이명박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대선 불복이었다고 당시의 정책팀장이, 광우병 대책위의 정책팀장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익적 측면에서 가짜뉴스하고는 엄격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어쨌든 그 팀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팀장이 우리 정당 사람은 아닐 거고요. 그 시민단체 쪽이었을 거고, 그것이 대선 불복,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를 뭐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이다, 이건 너무 나간 거겠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당시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뭐 하야시켜야 된다, 물러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시민단체 일부에서 MB 퇴진이라는 얘기 나왔지만 그것이 그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광우병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 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이제 주로 MBC 방송을 갖고 광우병이 괴담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MBC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방송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 광우병에 대한 상당한 공포가 국민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이라는 것은 그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물론 증폭시키거나 사실이 아닌 걸로 확대하는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외면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 괴담이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광우병은 이제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난 얘기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도 이제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일 겁니다. 이제 IAEA 검증 결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놓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지금 내놓고 있죠. 여야의 다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IAEA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라는 사실이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고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자, 일단 IAEA의 과학적 검증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야당이 이제 추가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위기 의식이 고취되고 있다. 그래서 네. 야당이 가짜 뉴스로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여당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IAEA 보고서가 나왔죠. IAEA는 현재로서는 그 과학적 기준에 부합한 걸로 얘기는 다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저희가 문제는 그 IAEA가 그 시료 그 채취하는 과정에서 일본 그 도쿄전력 측이 준 것만 갖고 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 추가적인 것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 IAEA도 인정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과학적 그 입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 보고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최종적으로 완성된 보고서가 생각되지 않습니다. IAEA도 그걸 일정 부분 한계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즉 시료 채취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준 것만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게 진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해상에 방류됐을 때 어떤 문제점까지는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을 IAEA 보고서를 완성된 거로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뭐 천공 얘기를 하면서 미신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후쿠시마는요,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전 세계의 11개 국가와 176개 국가의 회원국으로 있는 유엔 산하 기구인 IAEA가 과학적으로 한 거는 왜 안 믿습니까? 예를 든다면 대통령실을 이전을 했는데 그 미신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과학을 믿는 정당이 될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뭐 미신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과학적 자료를 내놓으니까 이거는 또 못 믿는다 그러거든요. 참으로 공당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민주당이 정말 과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해온 일입니다. 저희가 정권을 인수해가지고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더 보강하면 보강을 했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깡통 보고서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알프스가 검증이 안 됐다 그랬거든요. 알프스 검증 보고서가 20년 4월에 다 나왔습니다. 딱 있습니다. 그걸 안 믿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IAEA가 유엔 산하 기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그랬느냐? 국가 기록원을 본인이 직접 다 조사를 하는데 아니다 그랬어요. 팩트 체크해서 또 거짓말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게 후쿠시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유엔 산하 기관이 아니라고 국민들한테 들은 사람들은 저게 사설 기관인가 이러고 왔을 거예요.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지금 국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게 지금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린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라 신뢰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입장이 이거를 뭐 예를 들면 IAEA가 그 신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설 기관이다, 그건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IAEA는 유엔 산하의 기관이고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 에너지와 관련된 그 관리 통제를 하고 있는 가장 권위적 기관은 맞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핵 에너지 문제가 하나 있고요. 활용과 관련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해양수 방출에 따른 오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IAEA는 이런 해양수 방출 오염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알프스를 통해서 물론 이 보고서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그 시료 채취의 문제가 있지만 이 보고서도 IAEA도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추가적으로 유엔 산하의 환경 전문 기관에서 해양수 방출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한 번 더 검증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고 국내 기준이 있잖아요. 대개 국제 기준이나 국내 기준은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후쿠시마에서 내보내는 이 방사선 양이 1mS거든요. 1mS. 그런데 후쿠시마의 오염 처리한 처리수에 나가는 것은 마이크로 시버트예요. 1마이크로 시버트. 그러니까 1000분의 1 이하가 나가는 거예요. 국제 기준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이 기준치를 누가 만드느냐? 의학자들이 만듭니다. 환경 생태학자들이 만듭니다. 원자력 학자들이 가서 만들고. 그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자는 건지.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괴담이 들어가고 선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 뭐 이 논란은 계속 그동안 평행선을 여야가 달려온 부분이라 앞으로도 이제 계속 공방이 벌어질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특정 유튜버가 여당 의원의 개입설을 제기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역시 가짜 뉴스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도 한 번쯤은 문제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이 프로세스 자체가 문제인데요. 예. 제가 지금 최근에 지역구로 서초로 가니까 저도 삼선이라고 저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고 저도 신상을 털었는데 초등학생이 없으니까 넘어갔지만 이번 과정에서 한 카페 회원이 이 특정 그 여당 의원을 지목을 하니까 이게 확대 재생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런 그 언론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팩트 체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책임 있는 요즘은 유튜버 같은 경우도 팔로워가 많기 때문에 그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인플루언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영향력 있는 이런 분들일수록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만약에 사실이 아닐 때에는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설명하고 그 바로잡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이제 여당에서는 가짜뉴스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사실 풀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이제 정부 여당에 있는 건데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해받을 게 없습니다. 예. 2019년도에 예타를 아마 홍 의원님 잘 아실 거예요. 정책위장 하셔서 예타라고 하는 게 시간이 쪼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국토부하고 고속도로공사 다 이런 분들이 KDI가 모여가지고 예타를 할 때 그때 문제가 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한강에 2개의 다리를 놔야 되고 산이 높고 또 기존에 터널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 의견이 나왔었고 그 의견이 보고서에도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와가지고 22년도 1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내고 문제가 있으니까 또 업체가 다 선정이 되잖아요. 예. 이 과정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야당의 이러한 그 괴담 선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 양평까지 함께 더해져 가지고 큰 아마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은 야당이 잘 알고 계시다. 예,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정부가 가짜뉴스, 괴담이라고 하는 건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그럴수록 정부는 성실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게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물론 야당도 그런 책임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나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도리어 그 언론의 신뢰도 그다음에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난해 서울대 이제 팩트 체크 센터에서 가짜 뉴스로 판명된 뉴스들을 분석을 했더니 생산자의 77.5%가 정치권이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가짜 뉴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분 의원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신 대로 정치권에서는 가짜뉴스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능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이쪽도 틀렸고 또 저쪽도 틀렸다는 식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양비로는 오히려 가짜뉴스 생태계에 자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짜뉴스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그 폐해가 심각해집니다.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미 허위로 드러났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는 국민이 아직도 34%나 된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한 정치 세력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겠죠.
앞으로 박정훈의 정치다. 여야의 주장의 진위를 가리고 또 가짜뉴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가리는데 앞장설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짜뉴스가 망가뜨린 우리의 상식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가짜뉴스의 책임이었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